야, 우리 저 본격적인 얘기 오늘 나눠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거부터 좀 해볼게요. 이 에피타이저로. 최근 정경련이 2030 세대 직장인 827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의 리더십 유형으로 야, 압도적이네 이거. 77.9%가 소통형. 그리고 카리스마형이 13.9%. 위임형이 8.1 이랬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글쎄 예전에 저는 X세대라고 하는데 저 X세대나 그 저 윗세대인 저 386세대한테 물어보면 소통형 77.9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럼 본인들의 지금 당의 이 정의당, 민주당, 이 국민의힘 네. 요 당 대표하고 지도부는 소통형이라고 보세요? 나 잘못 물어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직접 소통이 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네.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라고 정가에서 네. 평이 널리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중요하게 의논할 일 있으면 늦은 시각이든 언제든 전화하고 전화 만약에 연결 안 되면 바로 또 콜백 오고 하는 네. 것들이 이게 수평적인 소통 문화다라고 많이 느끼고 네. 있고 예전에 좀 권위적인 정치인들이나 뭐 삼김시대 이럴 때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이 소통하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문고리 역할을 하면서 네. 그들을 통해서만 소통이 되면 여러 의견들이 좀 왜곡되어서 들어가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되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소통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고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그 입당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가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번호를 안 바꾸시고 그냥 쓰시거든요. 근데 전국에 정말 수많은 이 지지자나 국민들이 그 번호로 막 메시지를 엄청 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일일이 답장은 안 하셔도 못 하셔도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는 메시지를 다 읽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 소통이 되는 시대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어때요? 저는 뭐 저랑 막 직접 소통하지는 않는데 네. 당 안에서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통의 범위나 방식을 많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뭐 만찬, 그러니까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뭐 차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비공개 일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최근에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왜 박성민 최고랑은 안 해요 소통을?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어떤가요? 아니 그냥 지금 이제 각 당의 이제 진영의 리더들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냥 이 소통 잘한다고 이제 서로 어필하는 모습이 왠지 좀 재밌기도 해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보고 있었고요. 왠지 재밌기도 네. 한다. 이 말씀을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네. 아니 물론 저희 정의당에도 이정미 대표님 계시고 네. 제 생각에 소통은 제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지금 언급된 세 분 중에서는 네.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전국 대장정도 다니시고. 네. 근데 보통 이게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 소통형 리더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소통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대화만 잘하면 되는가? 대화를 하면 되는 건가 하는데 지금 특히나 정치 영역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절대 다수였던 뭐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시민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이 더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사실 무슨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양당제의 폐해인 것 같아요. 그 소통 안 해도 네. 뭐 삐끗해서 뭐 저쪽 1등 하면은 난 이번에 제일 야당이고 네. 잘 되면 여당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네. 소통이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 난 사실은 이 주제를 하면서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걱정되기도 왜요? 합니다. 싸울까 봐요? 아니요. 주제가 정광훈 목사 대 개딸. 저는 뭐 월요일 최고위에서부터 제가 세게 이야기했기 네. 때문에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개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두 분이 좀 해야죠. 이거 또 혹시 이 방송 이후에 문자 폭탄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일단 여당부터 가보죠. 국민의힘 이 정광훈 목사가 저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어떤 논란의 배경이기도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입씨름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치인들 내 통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200석 속보타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다.
뭐 요런 공천 관련 목소리까지 냈는데 그 장혜선 최고도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월요일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잖아요. 네.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 가장 강경하게 최초로 공식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뭐 일부 강성 팬덤의 항의나 악플을 받고는 아, 있습니다만, 그래 실제로 와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문자 폭탄인가? 드리고 싶은 건 아니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아니 그래도 뭐 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정광훈 씨와 김어준 씨는 동전의 양면처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막 고개를 조아리고 당선증 보고하듯이 자랑하고 이런 거 되게 볼썽사납다고 비판을 많이 해왔고, 김어준 같은 이 약장수형 방송인들과 결탁할수록 민주당 선거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네. 2016년 한명숙 총선 민주당 분위기가 좋았지만 낙곰수에 김용민을 공천하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뒤집혔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 정광훈 씨와 가깝게 지내고 이 주류 정치권이 뭔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김어준과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중도층과 국민의 거부감을 산다. 네. 우리가 김어준 비판하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김어준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 네.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 하고 많이 고개 끄덕이고 수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나 극단적인 강경 발언으로 소수의 강성 팬덤을 모아서 이 대표성을 좀 과대 이 포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게 진보 진영에는 대표적으로 김어준이라는 선수인 거고 네. 강성 보수 진영에는 정광훈 씨라는 선수인 건데 그런 어떤 이 과잉된 또 과장된 극단적 어떤 인물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주류 정치가 기득권 뭐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젊은 저라도 최전선에서 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발언하는 것이고요. 다만 중진들이나 예를 들면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을 섞고 뭐 대꾸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을 또 부적절하게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공개 최고위에서까지 발언한 만큼 뭐 더 이상 이 연관되는 왈가왈부가 안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는 또 전략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올까요? 말하지 말란다고 안 할까요? 나오면 이제 재선에서 오늘처럼 확실하게 이제 아, 최고위원님 일단 선에서만은 안 되고 두 분 얘기 중진들도 좀 하셔야죠.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좀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뭐 네. 내 통제 받아야 된다. 뭐 이거는 거의 뭐 국민의힘 교주처럼 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정광훈 당이었나 싶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근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신 거는 그분이죠 사실은. 뭐 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우리 당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뭐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아부성 발언이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 할 만큼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찬양하는 발언을 공당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했다는 점에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었죠. 근데 이 뒤에 뭐 선을 긋는다고는 하는데 김기현 대표도 뭐 일종의 선을 긋기는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당원 아니다. 그렇죠.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우리 당원 아니다, 관계 아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좀 비판을 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왜 문제는 정광훈이 일으켰는데 발끈은 홍준표한테 하냐 뭐 이런 질문이 들기는 하는 거죠. 우리 유호정 의원은요. 뭐 지금 아침 출근길에 SBS 방송 들으시면서 예. 굳이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 이름이 분들께 나오는 것 이게 자체가 전파 낭비를 사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작진 사과하세요 빨리. 사실 문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내가 월요일에 정리했잖아. 아 근데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정리한 거예요. 이분도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성향의 시민을 대표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지금 MG 토론이니까 굳이 MG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정광훈이나 개딸이나 뭐 태극기나 조국기나 전부 이제 질색팔색 하는 부류들이죠. 이제 굉장히 너무 이제 과몰입해 계시고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무슨 문화재도 아니고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고 이분들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편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땐 무섭기도 하고 이대로는 안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이게 괜찮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다루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발언입니다. 아, 정의당 짱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가슴을 울리는 명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유호정 의원의 얘기. 개딸이나 정광훈 씨나 비슷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동의하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뭐 선을 긋는 강도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나오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정광훈 씨나 뭐 그를 따르는 강성 지지자들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호명하거나 막 뭐 중요하다 칭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개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야 좀 자제해달라고 읍수하고 있지 뭐 이게 전 세계사적 현상이다 하면서 엄청 띄웠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고 알겠습니다. 이 팬덤을 만든 주축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 강성 팬덤의 문제에서 더 취약한 쪽은 네. 민주당이라는 지적을 꼭 하고 그 싶습니다. 개달 얘기는 할 거고 이제 정광훈 목사에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강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중지위원회도 아 맞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정리하고 돌아서서-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총선 때도 휘둘리는 일이 발생 안 하죠. 아니 다른 당의 대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그 정당 이름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 당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당 일에 대해서 뭐 총선 공천 이야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왜 나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하고 관련된 발언으로 좀 무리를 일으켜낸 김재원 전 네. 김재원 전 의원 현 최고위원에 네, 네.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꼭 용산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나 지도부 회의에서도 네. 지금 한 달에 자수 공개 활동 금지 이게 또 가벼운 조치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더 무거운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류와 공감대는 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차원에서 저도 월요일에 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 논쟁을 좀 촉발시킨 어떤 이 트리거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큰 책임감을 네. 느끼는 게 맞겠죠. 네. 자, 국민의힘의 정광훈 목사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개딸에 네. 대해서 좀 여쭙죠. 민주당은 이 개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당입니까? 아니면 벗어난 당입니까?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있고 예. 뭐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고 예. 공존하는 약간 공존하는?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혼란기다. 일단은 개딸이라는 이 말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 당 안에서도 이젠 좀 이 개딸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 칭하는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개혁의 딸이다 이랬을 때는 소위 말해 이제 2030 여성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왔던 신규 당원들을 좀 의미를 했거든요. 젊은 여성들 주축으로. 근데 이제는 개딸을 이제 본인도 내가 개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40대, 50대 뭐 여성분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막 통칭하는 말처럼 또 언론에서는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개딸이라는 말의 의미도 퇴색이 됐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예. 뭐 의미도 퇴색이 됐고 그 가치도 이제 좀 퇴색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원래 네.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굉장히 대선 때 그런 신규 당원들의 여성들의 입당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개딸이란 범위가 모호해져서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공감대는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극단적인 지지를 표방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지지층 확장을 가로막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중정당으로서 기반을 이제 폭넓게 가지고 있는 당인데, 이렇게 당 안에서 뭔가 특정한 뭐 수박이다, 뭐 살생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배포해서 뿌리고 공격해라, 좌표 찍고 이런 건 사실 온당한 지지라고 보기가 어렵죠.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에서도 한참 벗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막는 것 자체는 네. 당의 환경을
오히려 좀 이제 고인물처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은 사실 계속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개딸들이 원하는 목소리만 내면 그게 당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송갑석 최고위원 새로 이제 임명되신 분도 개딸 중 소수는 문제다.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극단은 저희가 배제해야 된다. 극단과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총선 때 예를 들어서 공천할 때 당원 투표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론조사라든지 그러면은 강력한 이 열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휘둘릴 거라고 보세요. 커질 수 있고 뭐 많이 조명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친묵한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저희 당 당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중에 모두가 다 개딸이냐 소위 말해서 그건 뭐 아니겠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극단적 세력과 손잡아서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총선은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가 많이 되는데 역시 친문 친낙의 막내딸다운 발언이었다라고 한 뭐 줄 그렇게 평을 하고 규정하시는 싶고.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언제 뭐 막내딸 뭐 이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쪽에 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친문 친낙들의 움직임이 좀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딸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면 이 총선에서의 경선 룰을 두고 저는 이게 지금 그냥 방송에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천 지음되면 명운을 걸고 다투는 룰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린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개딸을 이용하려는 현실 정치인이 좀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정강훈 씨 집회 가서 발언했던 거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적어도 현역 정치인들이나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막 편승하는 발언은 안 했잖아요. 다들 화들짝 놀라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 개딸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이걸 비판하는 게 뭐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셨고 장경태 의원이 주축이 된 정치혁신위에서 공천 룰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개딸들의 어떤 이 현역 의원에 대한 클레임 거는 권한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천에서 경선에서 이 개딸들 강성 권리당원도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룰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랑 직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단순히 강성 팬덤 정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친명 성향 당원들 정리하자는 거냐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딸 중에 일부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막 다 민주당 당원들은 다 개딸이다, 뭐 개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또 막상 저는 뚜껑 열어보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극단적 목소리는 배제하더라도 뭐 그걸 마치 이제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얘기할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박성민 전 최고 앞서 지나간 얘기인데 장혜찬 최고가 친문의 막내딸다운 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받아쳐 주세요. 뭐라고요? 친윤의 막내 아들 같은 발언. 저는 그거 언제든 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 콜인 게 문제예요. 대놓고 인정을 해요. 아니 네. 이런 게 문제라니까.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문재인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었으면 친문의 막내딸 맞지 뭐. 여러분들은 아니, 그거 왜 친문의 딸이냐고. 막내딸과 친윤의 막내 아들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라고. 네, 아니, 양가 언제부터 자식들, 정치가 족보 싸움을 합니까 이렇게. 양가 자식분들 네 사이가 오늘도 좋으신 것 같고. 명가의 자식분. 명가의 자식. 네. 네. 그걸 좀 볼게요. 혹시 이런 건 없어요? 아까 저 이 개딸 정광훈 목사 이 강력한 팬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력한 팬덤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그다음에 친노, 뭐 친문, 요 강력한 팬덤들이 정치인들을 밀어 올리는 이런 긍정적 효과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의당이 개딸이라든지 뭐 친문, 친노, 친박 같은 이 강력한 팬덤이 있었다면 당세를 좀 더 불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희가 아쉬움이나 기대 이런 거? 뭐랄까요, 강한 팬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뭐 악성 팬도 많지 않은 것이 좀 뭐 문제일 수는 있죠.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떤 세력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요즘 세태에서는. 하지만 이런 개딸이나 뭐 방금 그 목사 같은 정강훈 목사 같은 사례는 좋지 않은 경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개딸은 전 문제지만 개딸이 된 시민은 또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종종 해요. 이게 이런 거죠. 그동안을 정리해보면 개딸을 예로 들면 아빠한테 대드는 뭐 예쁜 여성 자식 그걸 개딸이라고 부르면 귀엽겠지? 드라마에도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개딸이라고 적고 개혁의 딸이라 부르면 멋있을 거야 라고 한 어떤 민주당의 정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정치 방식이 좀 문제고 퇴출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고 활용하고 부추기는 정치가 이제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바람, 그러니까 정의당에 관한 제 바람은 정의당에는 정의당의 팬덤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 네. 여기서 잠시 쉬고 정의당의 팬덤 얘기는 3부에서 좀 들어보죠. 앞서 우리 유효정 의원이 하다만 정의당과 팬덤. 네. 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당에는 정의당의 팬덤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팬덤이 일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제 정의당이 어떤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런 민주당의 세계관과 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촛불 지나서 201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보고서도 심상정 후보가 있는 정의당이 좋아서 입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시기 입당한 청년당원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분리된 세계관을 갖고 입당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정치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건 당연한데 정의당 민주당 얘기하면은 무슨 사촌지간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세대가 이제 있고 이제 세계관 분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게 이제 정의당 지지층이 확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지금 MZ 세대들 사이에 특히 이제 물론 대학생, 대학생은 MZ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지금? MZ 안에 포함되죠. 그죠. MZ도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 대학 가서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 중에 하나가 1,000원 학식 요구잖아요. 여당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야 이거 좋은데? 라고 하면서 확대 주장을 했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1,000원의 학식 국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확대하는 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지만 우선 1견 잘 나오더라고. 제가 사진 보니까 야 1,000원 내고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그죠. 1견 딱 떠올렸을 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아침밥보다는 아침 잠이 더 중요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먹지 않던 학생들도 뭐 저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더 늘려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싶고 또 이제 대학생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가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겠죠. 이거 여쭤볼게요. 어차피 정책 주도권을 여당이 주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서에 보니까 1,000원의 학식 요거에 대해서 이러다가 대학생 무상급식도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사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부분 뭐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점심 저녁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양곡관리법 이슈도 있는데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 습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게 쌀 소비 줄이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하나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이 한창 혈기왕성한 20대에 적어도 아침 한 끼만큼은 큰 걱정 없이 이게 중앙정부 부담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이제 이걸 확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자체 재원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요. 대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복지 예산 쓴다고 하지만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교가 나한테 뭐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제 때 막 유명 가수 부르고 막 불꽃 터트리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 재원을 쓰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처럼 현장 반응 좋고 민주당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이후의 정책은 유호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한 7, 80% 수준이죠. 그럼 20, 30%의 청년들은 대학을 안 다녀요. 근데 대학 안 다니는 청년들 어디 모아서 아침밥 주기는 힘드니
그분들에게 뭔가 천원의 학식 같은 효용성 있는 어허.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빨리 제시하는 걸로 여야가 네.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온 정책 이슈 중에서 여야가 공의일치해서 야 이거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거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요건 참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장해찬 최고한테도 물어봤던 거 포퓰리즘의 논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어허, 싶고 네. 뭐 장해찬 위원님 의견을 동의하는 것이 뭐 지금 뭐 점심 저녁 다 주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천원학식이 왜 화제냐라고 보면은 뭐 현장 반응이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소확행 정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확행 정책.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 소소한데 확실한.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그 홈런이 있고 안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안타 치는 정책인 그러니까 거예요. 딱 주자 투아웃에 주자 1루 했을 때 짧은 안타로 홈에 들어오는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많이 할수록 저는 요즘 세대한테 좀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거대 담론 뭐 네. 개혁하자 뭐 3대 개혁하자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네. 좀 체감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개혁 과제나 큰 정책들은 사실은 가기까지 얽히설키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네. 그 결과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런 정책이 또 많지도 않고. 네. 근데 이런 학식이나 이런 거에 사실 정치권이 눈 반짝반짝 하는 네. 이유가 딱 들어오는 거야. 현장에서 반응 오네? 근데 생각보다 예산 많이 투입 안 되고 네. 근데 뭔가 확실한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네. 거를 많이 찾아야 된다 싶어요. 아유, 요거는 유호정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도, 이런 의견도 있네요. 이사육군님, 왜 혈세를 대학에 지원해요? 대학 자체로 할 수 있게 해야지 하셨고, 그거보다 요거, 진수라님, 학식 지원은 그만하고, 결식아동들의 실태를 돌아봐야 할 때 아닙니까? 투표권 있는 대학생들 지원에만 너무 매달리는 거 아쉽습니다. 하셨는데, 요 얘기는 대학생은 표 되는데 결식아동은 표 아직 안 되잖아. 요거 지적하신 것 같던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사실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요. 예.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 회의 갔을 때 뭐 대책이 부족하다 좀 뭐 혁신적인 게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가 주목했던 건 그 늘봄학교라고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일을 다 하는 경우 또는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많이 이제 아이들 늦은 시간까지 돌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중산층 가정이 보내는 어떤 예체능 교육 같은 거 못 시킨다. 그런 부분들을 늘봄학교에서 보완하는 방향이 이번 연도부터 많이 들어왔고 결식아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뭐 어떤 소득 수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점심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은 걱정 없이 먹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전향적으로 논의를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뜨거운 이슈, 도청. 일단은 요거는 야권의 얘기 먼저 들어봐야 되겠네요. 박성민 전 최고는 요 도청 논란, CIA 도청 의혹. 일단 오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 미국 도착해서 그리고 한국 떠날 때는 국방부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는데 상당수가 위조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논란 어떻게 보세요? 답답한데요. 네. 이게 그러면 뭐 악의적 도청은 없었으면 선의의 도청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드러났고 이건 불법 행위잖아요. 뭐 아무리 뭐 첩보전이라는 게 뭐 도청부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는 하나 어쨌든 동맹 국가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사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의혹이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보고서 내용이 조작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노출을 이걸 시켰는지, 그러니까 보고서를 누가 노출시켰는지 또는 그 보고서에 조작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했지 도감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시인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대응을 하냐, 왜 이렇게 저자세 대응을 하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이 협의해야 하고 소통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다가 정식으로 항의하고 사과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요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도청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인 약속을 표명한 데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프랑스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까지도 끌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한미동맹이 그렇게 견고하다면 이렇게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감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사과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여권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정의당 유호정 의원 얘기 들을게요. 일단 이번에 NIT에서 공개된 문서 등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스라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이스라엘 일관되게 이 자료 NIT가 공개한 도청 문건 같은 경우 역공작이거나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앞서 박성민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가 미국한테 할 말 못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할 말 다 해왔던 나라인데 제가 외신 찾아봐도 프랑스 야당에서도 이거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막 규탄하거나 막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또 미중 갈등이 대립되는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역공장이나 역정보가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프랑스와 이스라엘 야당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 야당인 민주당만 이때다 싶어서 한미관계 이간질하는데 아주 신이 난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보를 믿고 사실관계 확인되는 걸 지켜봐야 되고 만약 어느 정도 우리가 항의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더라도 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 동맹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접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다른 주요국들도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당만 너무나 앞서가는 것 자체가 이게 국익이라던가 또는 국제 정세보다는 이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활용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장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고요. 이런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신뢰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북중러 3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의당은요. 북중러 뭐 삼국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의 문제 제기를 그렇게 일축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도청당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야당이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근데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국에 도청 당했죠. 저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좀 갑갑한 거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도청 당했는데 그럼 일단 대통령이 항의를 하고 그리고 야당은 그 항의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를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어떤 한켠에서는 용산 때문이다라거나 아니다 용산이 더 안전하다라고 대꾸한다거나 이런 풍경은 조금 다들 너무 싸우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예. 좀 지금 정리를 하면 미국 백악관은 기밀 유출을 사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문건이 위조됐다고 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는 건가? 잖아요. 이런 정보에서 우리 국민들은 좀 판단을 하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의 태도랄까요? 이 저자세를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거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이 환경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지? 저희가 무슨 뭐 한미 동맹을 뭐 근본부터 흔들자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도청하지 마세요. 어떻게 도청했나요? 그동안 얼마나 도청했나요? 이런 걸 묻고 항의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여기서 뭐 더 할 얘기는 없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젊은 세대의 여론 뭐 당당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훨씬 거센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586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 반미 감정에서 자유로운 세대가 지금의 20대 30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국가들도 아직까지 참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섣불리 미국 문제다 하는 이런 반미 선동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반미나 반중이 아니에요. 어디든 도청하면 안 돼요. 도청하면 안 됩니다. 도청은 나쁜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일본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게 제3자 변제한 퍼주기 외교 했을 때에도 이런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요즘 젊은 세대들 잘 놀러 가고 일본 뭐 문화도 좋아하고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반일 선동 이런 거 먹히는 시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런 거 강조하면서 저는 뭐 대통령의 결단이다 운운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보세요.
청년층 지지율 올라갔나요? 굳건한 아니에요. 신뢰라고 말하면서 토청했으니까 더 나쁘죠. 이거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이르다고 보고요. 뭐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지만 최근에 청년층 지지율이 좀 어려운 건 한일 관계보다는 근로시간 기준법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거제도 원래 선거제도 얘기하면 이거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의원 정수 뭐 줄이네 마네 비례대표 늘리네 마네 요건데 요건 요렇게 범위를 좁혀보죠. 뭐 3당 다 내년 총선에 뭐 젊은 피들 막 이렇게 좀 수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청년층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제도가 요렇게 바뀌는 게 낫다. 아니면 더 범위를 줄여서 내가 배지 달라면 제도가 요렇게 바뀌는 요것도 괜찮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층이 좀 배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면 지금 선거제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이게 나아요? 아니면 좀 조정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저는 인위적으로 비례대표제에서 청년 비례목 늘려준다거나 또는 뭐 청년 가산점 많이 주고 이런 건 좀 부정적이에요. 또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선을 하려고 해도 당협위원장들이 당원 명부 틀어지고 기득권을 너무 많이 쥐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의 제한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경선에 도전하는 다른 이제 원내든 다른 도전자들에게 정보 제한을 미리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당원 명부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정치 후원금은 원내 의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당대회 하면서 전대 기간 동안 후원회를 꾸렸는데 투명하게 감시를 아주 강도 높게 하되 원외 정치인들도 후원회를 꾸릴 수 있어야 본인이 이 소신을 가지고 지지자들로부터 소액 후원 받아가면서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만 선거기간 외에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신인들의 정치 도전을 가로막는 높은 진입 장벽이죠. 그럼 결국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만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청년에게 특혜를 달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치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선거제 개편까지 갈 것도 없이 있는 선거제에서도 그 제도 바꾸는 게 낫다. 이런 저는 공정한 무대만 공정하게? 만들어주면 청년들도 나 가산점 주세요, 나 비례 할당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하게 현역이랑 붙을 용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할당제 가산점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너무 구조가 기이해서 생기는 거예요. 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구조가 기이해요. 지역구만 가더라도 뭐 당원 명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자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선거를 사실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정활동 보고서 짜. 그렇죠. 그리고 현수막도 사실은 의정활동 홍보하면서 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알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격차, 경제적 격차, 지위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제 개편에서 얘기가 좀 중요하게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거냐 또는 이제 비례대표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안에서 그래도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지금처럼 뭐 1명, 2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4명에서 최대 7명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그 안에서 청년 의원도 나오고 뭐 기성 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약간 A or B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양자택일 방식으로 가게 하는 이 거대 양당제의 구조를 공고화시키는 구조는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 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장 입장을 좀 들어보죠. 어제 이제 제가 전원위원회에서 네.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발언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바로 비례대표 중에 비례대표이거든요. 네. 할당으로. 1번. 네, 할당이 할당으로 왔죠. 그 여성 할당에 더해서 정의당이 당시에 채택한 청년 할당까지 더해서 이제 청년이고 여성이고 뭐 평범한 노동자였던 제가 국회로 갔고 현재 2030 의원은 뭐 비례 지역구 다 합해서 그렇게 해서 4% 있는 게 현실입니다. 2배로 늘어도 이제 8%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어떤 비례대표 제도가 있어야만 청년을 대변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단순히 청년, 여성, 장애 같은 어떤 정체성에만 권력을 주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지만 1등만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을 뽑지 못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표는 사표가 되고 이분들의 의견은 전혀 그러면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표성, 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이 또 비례대표 제도이고요.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또 의제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런 제도들이기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는 지금 뭐 그 당대표가 그냥 뭐 공천 넣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내가 뽑는 후보가 아니지 않냐 하는 비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 선거 제도를 통해서 뭐 개방형 명부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 단점을 메꿀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 대학 시절 공부했던 네덜란드가 개방 명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과 당원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당대표가 쫙 나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도 누가 정말 당선권에 공천받을지는 국민과 당원이 선택하니까 지금 같은 밀실 공천 논란, 이거 막 당대표의 공천권 행사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만드는 거 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같이 만들어놓고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잖아. 어쨌든 아니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내 투표로 결정했어요. 아. 그래서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당선권에 올라온 건데 이거는 칭찬해 주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위성정당 문제 차치하고 비례대표 후보들 우리가 안 뽑았다라고 해서 국민과 당원의 불만이 큰 거잖아요. 만약에 남겨둘 거면 저는 개방형 명부제 같은 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장해찬 최고부터. 그럼 의원 정수 300에서 늘리는 게 맞다, 줄이는 게 맞다. 아니, 저는 지금 같은 국회의 낮은 신뢰도라면 줄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더 늘리고 싶거나 유지하고 싶으면 밥값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매번 이 전체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국회가 늘 최하위권이에요. 염치가 있어서라도 일단은 줄이고 시작해야 된다고 자, 봅니다. 유호정 의원은. 제가 어제도 국민 정치 불신의 기대 의원 정수 확대 반대하는 특히나 다선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렸는데요. 그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이런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 시민의 이익에 복무한 의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정수 확대로 개별 의원의 권력은 줄이는 이 안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례 확대가 있어야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끝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내가 뽑은 대로 국회가 구성돼서 일을 하는구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성,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 정수 늘어날 그럼 수밖에 의원 없다. 정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자, 대신 세비는 줄여야겠죠. 세비는 네. 줄이고. 네, 박성민 전 저도 이제 세비를 줄이는 그런 보완책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고 안 되면 최소 유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 정수 축소하는 거는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는 그 밥상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밥상부터 없고 숟가락 뜨기도 전에 밥상부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거제 개혁의 목적은 결국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이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도가 설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치 불신이 심하니까 의원 정수부터 줄이고 시작하자라는 거는 정치 혐오에 기댄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 자체의 그 틀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방송 보면요. 저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하고 보는 사람인데 얼굴 처음 보고 이름 처음 알게 되는 국회의원들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삭발하신 이 문갑석 의원님도 삭발하고 나서야 저런 분이 국회에 있었구나 알게 됐거든요. 정수가 줄어져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 사람이 줄어졌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정활동 안 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이건 국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죠.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청년 최고위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